위치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자이도는 쪽수가 많거든요. 단자이도는 그냥 설명이 많지만은 다자이도로 하겠습니다. 고유치 해석, 모두 중첩법, 응답 스펙트럼 해석, 지진 해석 방법입니다. 고유치 해석이란 말을 저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고유치란 것은 영어로 봤을 때는 아이겐 밸류, 아이겐이란 것은 하나란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값이란 뜻입니다. 하나의 값. 그리고 아이겐 벡터는 하나의 벡터란 뜻이죠. 하나, 아이겐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가지고 고유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든 간에 요건 x를 벡터라 그러고요. 요 a는 행렬입니다. 행렬인데 이것을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타냈을 때 x를 가지고 아이겐 벡터라 부르고요. a의 아이겐 벡터, 람다를 가지고 a의 아이겐 밸류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이겐 밸류 해석을 막 해서 아이겐 밸류 해석은 고유 진동수하고 고유 벡터를 뽑는 방법이야 라고 늘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아이겐 밸류이고 왜 아이겐 벡터냐 라고 봤을 때 그림상으로 보면은 x라는 벡터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있죠. 여기다가 a 행렬을 곱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방향은 같은데 같은 방향으로 증가가 됐잖아요. 그죠? 증가가 됐든 줄어든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주겠습니다. 근데 x에다가 a를 안 곱하고 람다를 곱해줘도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요 같은 경우에 한 2배, 람다 값이 2배 정도 되면 서로 같아지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 똑같게 만드는 람다 값은 하나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뿐이. 그래서 아이겐 밸류입니다. 자, a는 x 벡터를 늘리거나 줄이는 역할을 한 뿐 방향은 변화시키지 못한다. 같은 방향을 가르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x에다가 람다 값을 곱해준 거하고 ax는 서로 동일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드는 람다 값은 하나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하나의 값을 구하는 걸 가지고 람다 값을 구하는 걸 가지고 아이겐 밸류 어널리시스 하고요. 그 하나의 값 람다를 가지고 아이겐 밸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동방정식에서는 좀 전에 m자가 k자가 지금 행렬이 됐습니다. 매트릭스 행렬이 됐습니다. 운동방정식을 여차여차한 형태로 모두 형상하고 오메가 자승으로 나타내면 좀 전에 앞에 식에서 봤을 때 오메가 자승을 람다 해야 된다고요. 파이 값은 psi 값은 아이겐 벡터에 해당됩니다. 수학식을 봤을 때 오른쪽 여기에 있는 건 수학식이고요.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공학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는 걸 가지고 아이겐밸류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고유치 해석, 아이겐밸류 어널리시스를 하고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이겐밸류는 오메가 i의 자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유 진동수하고 아이겐 벡터, 거기에 해당되는 벡터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모두 형상.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구조물이 다자유도인 경우에 n 자유도라 하면 n개의 고유 진동수가 존재하고 n개의 고유 진동수 람다에 맞는 또 x 값이 고유 벡터도 거기에 맞는 1대1로 n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아이겐밸류 람다는 오메가 i 자승에 해당되고 아이겐 벡터는 모두 형상 psi i에 해당된다. 푸는 방식은 그래서 아이겐밸류 푸는 방식은 이미 옛날서부터 많이 발달되어 왔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공학에서 그냥 이용할 뿐이죠. 이걸 왜 못하러 하는데? 라고 하면은 우리 이미 시간 영역에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알 필요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단자유도계를 모르고 다자유도계를 그냥 풀면 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첫 번째 시간에 고유주기가 뭐 이렇게 질문이 뭐냐 이렇게 나온 것처럼 고유주기 알아야지 다른 것들을 기초가 탄탄하게 됩니다.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자유도계 비감쇄, 감쇄가 없다는 얘기죠. 비감쇄 자유진동이 있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구조물이 있고요. 2층 구조물입니다. 2층 구조물이 있고 이 구조물이 다음과 같이 각각 구조물의 변이를 U1, U2라고 했을 때 질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요. 강성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량과 강성을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도 풀 수 있고요. 유한 요소법을 사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고 난 다음에 좀 전에 아이겐 밸류를 푸는 방식은 K하고 오메가를 0으로 만드는 0으로 결정하는 디터미넌트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값을 구하면은 오메가 각각 아이겐 밸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컴퓨터 수치 계산에서 다 나오고요. 그래서 오메가 값에 해당되는 이 값을 여기다 다시 넣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오메가 1에 해당되는 모드 형상 아이겐 벡터하고 오메가 2에 해당되는 모드 형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드 형상은 오메가 1, 오메가 2. 이게 다른 얘기를 하면은 오메가 1은 이 구조물의 성격은 하나의 성격만 갖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슬플 때 나타나는 성격, 기쁠 때 나타나는 성격이에요. 슬플 때 나타날 때 얘가 심리적으로 슬플 때 성격은 어떻게 변하고 기쁠 때 성격은 어떻게 변하는데 얘 성격에 맞춘 어떤 게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슬플 때 슬픈 성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진짜 분노하는 거죠. 공진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 해석을 통해 가지고 구조물의 고유진동수하고 고유진동수에 해당되는 모드 형상을 구할 수가 있다. 입니다. 모드별 응답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구조물의 응답은 이게 실질적으로 구조물의 응답. 만약 구조물을 이만큼 잡아당겼다가 요만큼 잡아당겼다가 그냥 초기 조건이죠. 갖다가 딱 놓죠. 놓게 되면은 얘가 실제로 시간에 따라서 1, 2, 3, 4, 5 이렇게 계속 움직인단 말이죠. 상당히 겉에 보기에 알아볼 수가 없는 상당히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복잡한 운동은 이런 운동 두 개를 합친 것하고 똑같아. 이걸 보려면은 이 운동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요 밑에 걸 보면 알 수 있다. 좀 전에 첫 번째 모드를 구했고 두 번째 모드를 구했죠. 요렇게 움직인다는 요렇게 움직이는 것은 요렇게 생긴 형상 두 개를 합쳐놓은 거고요.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을 요렇게 놨을 때 얘는 요렇게 떨리고 있고 요렇게 놨을 때 두 번째 모드로 떨린다는 얘기죠. 첫 번째 모드와 두 번째 모드를 합쳐놓으면은 실질적인 구조물이 형성이 되는 거죠. 실질적인 구조물을 얘가 행동하는 앞면만 보고 난 다음에 막 하면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얘 뒤로 가서 딱 보면은 얘가 지금 분노하는 성격 모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기쁠 때 성격 모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물 모드 중수법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아이겐밸류 해석을 통해서 각 모드를 구하고 난 다음에 각 모드의 그 지진에 대해서 응답을 구합니다. 그 지진에 대한 응답. 이 모드에 그 지진이 왔을 때 얘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왜냐하면 이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 이 간단한 경우는 이거는 1자유도잖아요. 좀 전에 1자유도. 그죠? 이것도 1자유도고 이거는 2자유도입니다. 2자유도인 다자유도계 구조물을 단자유도계 두 개로 나누고 각각의 단자유도에 대해서 응답을 구하고 지진에 대해서 응답을 구하고 그 응답을 합쳐주니까 전체 구조물의 응답을 구할 수 있더라. 오케이. 자, 저는 다자유도계 구조물을 한꺼번에 응답을 구할 거예요. 복잡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설계 응답 스펙트럼이 주어지잖아요. 좀 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 설계 응답 스펙트럼의 1.2배, 1.5배 막 얘기 나왔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의 시작은 설계 응답 스펙트럼이야. 근데 설계 응답 스펙트럼은 단자유도계의 응답을 모아둔 겁니다. 다자유도계의 응답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면은 설계 응답 스펙트럼을 통해서 단자유도계의 응답을 구할 수 있고 그 단자유도계의 응답을 합친 걸 가지고 실제 구조물의 응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드 중첩법의 기본 개념입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구조물이 움직이는 것은 복잡하게 보는데 시간에 따라서 2층은 이렇게 움직이고요. 1층은 다음과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주파수 분석기를 가지고 푸리어 트랜스폼을 해보니까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에 튀는 것만 보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단자유도계로 나누면은 단자유도계는 1층에서는 이렇게 하고 2층에서 응답, 이 두 개의 응답을 합쳐놓은 게 다음과 같은 응답입니다. 이걸 운동방정식으로 나타내보면은 요것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단자유도계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요것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단자유도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자유도계의 응답은 요 응답과 요 응답을 합쳐가지고 이 응답을 구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건 이 응답입니다. 근데 요 응답은 각각 단자유도계의 응답이고 단자유도계의 응답은 뭐를 통해서 응답 스펙트럼에서 최고값을 뽑아냄으로써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5분하고 10분 하고 끝내서 쉬겠습니다. 예제 해석입니다. 예제 해석. 다음과 같은 3자유도 구조물이 있습니다. 3자유도 구조물을 아이겐밸류 해석을 했더니 3개의 모드와 3개의 고유 진동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에 대해서 1940년도에 개측된 엘센트로 지진 하중으로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자유도계에서 배웠듯이 이 단자유도계에서 구조물의 응답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단자유도계 운동방정식을 좀 전에 세웠고 그 운동방정식을 풀문으로 인해 가지고 단자유도계에서의 응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각각 단자유도계에서의 응답을 구하고 여기서는 지금 단자유도계로 나누는 형상이고요. 응답을 구해서 Q1, Q2 각각 단자유도계에서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응답을 구하고 그 응답을 다시 조합해가지고 U1, U2, U3 단자유도계에서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단자유도계에서 응답을 구하는데 어느 자유도가 훨씬 더 중요하냐 해서 모드 참여 개수라든가 이런 개수를 써가지고 각 모드별 이 첫 번째 자유도가 얘는 운동이 첫 번째 자유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두 번째 자유도가 기여도가 한 30%뿐이 안 돼. 세 번째 자유도는 기여도가 20%뿐이 안 돼. 그래서 그 기여도를 합쳐줘가지고 전체적인 응답을 구하고요. 각 모드별 응답을 다 합쳐가지고 물리 좌표계, 여기는 일반 좌표계죠. 모드 좌표계를 일반 좌표계라고도 합니다. 일반 좌표계에서의 응답을 구하고 난 다음에 물리 좌표계에서의 최종적인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최종적인 응답을 구하고 우리가 운동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온 것은 상대변이란 거고 상대변이를 아니까 상대변이에다가 강성을 곱해주게 되면 부재력을 구할 수가 있죠. 설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재력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부재력들을 다 합해주게 되면 제일 밑면에서 밑면 전당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번에서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모드만 사용했을 때 우리가 세 번째 모드를 다 사용했을 때는 답이 100% 답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모드 참여비에서 근데 두 번째 모드까지만 사용했을 때 첫 번째 모드하고 두 번째 모드까지만 사용했을 때는 답이 대충 봤을 때 한 95.8% 이 모드 참여율인데 조금 정확한 답을 3개 모드 그러니까 3자유도니까 3개 모드를 다 썼을 때가 정확해라고 봤을 때 하나의 모드만 써도 한 80% 정도의 근사적인 값은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결국은 우리가 모드 증척법을 쓰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구조물을 실제로 엄밀하게 모델링하면은 우리가 수천, 수만, 수십만 자유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100개의 모드만 써도 구조물에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한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3개의 자유도가 있는데 구조물 전체 모델링 하나의 자유도만 써도 그 값의 한 80% 정도의 값은 나올 수가 있다, 구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모드 참여 질량비가 설계 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90 몇 % 이상, 요즘은 98%, 99% 신경 안 쓰고 막 쓰죠. 그렇지만은 그걸 굳이 10,000개의 자유도로 되어 있다고 해서 10,000개의 모드를 다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봤을 때 한 100개 내지 200개만 써도 중요하고 할 수가 있고 그 뒤에 것은 참여율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응답을 나타낼 경우가 크죠. 엔지니어가 판단해가지고 뒤에 하이어 모드, 고차 모드가 있더라도 그 고차 모드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 지진 격리 장치 하면 지진 격리 장치에 해당되는 모드를 뽑아서 그거는 뒤에 하이어 모드 굉장히 우리가 100개 자유도인데 앞에 한 20개만 써도 구조물의 응답이 거의 90% 다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경우는 한 80 몇 번째 그런 특이한 모드가 있으면 그 모드는 골라줘야지 국부 거동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고요. 이건 응답 스펙트럼 해석의 예입니다. 이건 97년 설계 기준에서 나와 있는 응답 스펙트럼이고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지진이 왔을 때 여기서 지금 13G인 지진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0.13G가 나오든 0.07G가 나오든
그거는 설계에서 중요도라든가 지역 개수 다 해가지고 최대 PGA 값. PGA 값이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 수 있는 거. 아, 지진이 왔는데 최고치 값이 얼마를 찍었다 하더라. 그래서 최고치 값이 0.137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설계 기준에서는 응답 스펙트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 스펙트럼이 뭐냐면은 지진 하중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거 지진 하중으로 안 보이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건 왜 지진 하중이냐면은 2초인 구조물, 주기가 2초인 구조물의 지진 하중은 0.15다. 예를 들어서 주기가 0.5초, 0.2초인 구조물의 지진 하중은 0.32다. 라는 식으로 각 주기별로 지진 하중을 주은 거죠. 준 겁니다. 그래서 응답입니다. 설계 기준은 특이한 지진 하중을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표준 설계 응답 스펙트럼이라는 걸 주고요. 그 표준 설계 응답 스펙트럼은 그 지역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 포괄적으로 줄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설계 응답 스펙트럼입니다. 나 이 보수적인 게 너무 심하게 지진 하중이 큰 것 같아. 나한테 너무 커. 라고 하면은 항상 설계 기준에서는 피해 나갈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조금 더 정밀하게 그게 검증된다면은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응답 스펙트럼에서 지진 하중이 부재력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구해보시죠. 구조물 3자유도입니다. 하나, 둘, 셋, 세 개 단자유도계를 구분했고요. 각각 단자유도에 대해서 응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단자유도계에 대한 최대 응답을 구하는 겁니다. 최대 변이. 자, 여기서 보면 SPA라 되어 있고요. SPD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게 많이 헷갈려 하는 것이 응답 스펙트럼이 있는데 응답 스펙트럼하고 설계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2교시제고요. 3교시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응답 스펙트럼하고 설계 응답 스펙트럼은 다릅니다. 응답 스펙트럼은 좀 전에 응답 스펙트럼은 절대 가속도, 상대 변이, 상대 속도를 씁니다. 근데 설계 응답 스펙트럼은 유사 가속도, 유사 속도, 유사 변이를 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앞에서 보여드린 이 설계 응답 스펙트럼은 유사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가속도 값을 최대로 뽑았긴 했지만은 SPA, P가 수도란 말입니다. 유사 가속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메가 자승을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 유사 변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가속도에서 상대 변이를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사 가속도에서는 유사 변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 자승을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설계 가속도에서만 가능합니다. 설계 응답 스펙트럼. 그러니까 설계 응답 스펙트럼이 항상 헷갈리고 나중에 막 하다 보면은 아마도 내진 설계를 하신 분들,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아마도 유사 가속도, 유사 속도, 유사 변이에 대해서 탄탄히 알고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 가속도이기 때문에 오메가 자승을 나눠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값들을 일반 좌표계 1, 2, 3 일반 좌표계에서의 최대 가속도, 일반 좌표계에서의 최대 변이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우리는 단자유도계에서의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자유도잖아요. 그죠? 다자유도는 다음과 같이 합칠 수가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 그 합치는 방법은 ADS 방법, 그러니까 절대 absolute absolute sum입니다. absolute sum, SRSS, CQC 방법을 가지고 각 모드별 최대 응답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각 모드별 최대 응답을 더하냐고요? 각 모드별 우리가 설계 응답 스펙트럼은 최대치만 나타냈지 얘가 언제 발생하는가는 안 나타나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모드에서 최대값이 발생하는 시간하고 두 번째 모드에서 최대값이 발생하는 시간, 세 번째 모드에서 최대값이 발생하는 시간이 각각 달라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다른 거 그러면 우리가 못 합치고 포기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설계 기준은 어찌됐든 간에 그 절차를 따라서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어떤 비슷한
일관된 결과를 줘야 되는데 그 일관된 결과를 주는 방법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써라 라고 얘기하고요. 복잡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요 5번하고 6번 방법이 비슷한데 도로교 설계 기준 같은 경우는 이 CQC 방법을 그냥 아예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방법인데 일반적으로는 SRSS 방법을 써가지고 조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변이값, 최대 부재력 값을 각각 구했는데 그 값이 SRSS 방법하고 CQC 방법은 둘이 비슷하고요. 그냥 절대값끼리 다 더한 것들은 값이 차이가 좀 나더라. 그래서 ABS 방법은 절대값으로 썸하는 방법은 가능한 쓰지 말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면 서로 얼추 비슷하다. 근데 CQC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정확한 값으로 알려졌는데 일반적으로 복잡하다. 복잡해서 SRSS 방법을 쓰면 된다. 그래서 지진 해석 방법은요. 5분이 안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나? 설계 기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게 미처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력 기준에서 지난번 했던 자료를 가지고 많이 그냥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 원리는 같으니까요. 시간 이력 해석법은 그대로 시간 이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 모드, 중요한 모드, 예를 들어 100개의 모드만 뽑아가지고 하는 모드 중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 좀 전에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 봤죠? 그 다음에 전력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일반 건물이라든가 도로교에서는 진동수 응답 해석법은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동수 응답 해석법도 있고요. 진동수 응답 해석법은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진동수 응답 해석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체크하는 방법, 등가 정적 해석법.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보수적인 결과를 내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복잡한 방법, 고급 방법을 쓰면은 더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단 전문가가 써야지 그 값이 삐꾸가 안 납니다. 그래서 등가정적 해석법은 일반적으로 지금 2009년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2016년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등가정적 해석이고요. 건축구조 기준. 도로교 설계 기준 2015년도 거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ASC7 2010에 이퀴벌런트 레터럴 포스 혹시라도 다른 외국 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볼 때는 이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건축 구조 기준은 ASC7 2005년도 거입니다. 2010년도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진 재해 지도가 미국에서는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 지진 위험도로 바뀌었습니다. 위험도 지진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위험도 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좀 전에도 질문에서 공통 기준하고 그게 충돌이 자꾸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ASC7에서 지금 예전에 IBC도 내진 설계하면은 옛날에 IBC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에 지진 파트가 따로 있었는데 빼가지고 그냥 아예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지진이 작용하는 것이 건물에 작용하는 지진하고 교량에 작용하는 지진이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유로 코드를 쓰고요. 일본에서는 진도법. 여기서 말하는 진도법은 수정 진도법입니다. 수정 진도법. 수정 진도법이란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3교시 때 쓰고 있고요. 세 방향 직교 성분에 대해서 수행해야 된다. 이거는 3차원 해석인데 건물 같은 경우는 두 방향 지진, 수평 방향 두 방향 지진에 대해서만 설계하고 있고요. 시간 이력 해석은 그 값들이 들쑥날쑥하니까 결과가 일반적으로 평균값을 사용하든 최대값을 사용해야 된다. 단 그 값들이 매번 해석할 때마다 어느 정도 전문가가 해야 돼요.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형 해석법은 비선형 해석법은 모두 중첩법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 않죠. 비선형 해석법 따라 있고요. 여기에서 델타 T를 얼마큼 충분히 작게 해야 된다? 좀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유 진동수의 10분의 1보다 작게 하면 전반적으로 맞았는다 하고 그걸 체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게 다른 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스펙트럼 해석은 각 모드별 더해가지고 모드 해석은 나중에 체크할 때 모드를 10개 썼을 때랑 11개 썼을 때랑 10개 자유도인데 5개 썼을 때랑 10개 자유도 다 썼을 때랑 그 값 차이가 별로 나지 말아야 된다 라고요. 진동수 응답 해석은 건설 분야에 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방향별로 예전에 3차원 해석을 하는데 3차원 해석을 했는데
모두 해석에 3차원 해석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각 방향별로 해석하고 난 다음에 건설 기준에서는 30%, 이 방향에서 구한 거하고 옆에 방향 구한 것에 30%를 더해주는 거죠. 근데 전력 분야에서는 40%, 그리고 시간 이력 해석은 세 방향을 동시에 적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X 방향, Y 방향, Z 방향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5분에서 10분, 2시 10분에 다시 3, 4교시 하겠습니다. 너무